나는 젊은 시절부터 수없이 많은 실패를 봐왔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어리석은 실패는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돈 앞에서 사람은 이성을 잃는다. 분노, 두려움, 조급함, 이 세 가지가 사람의 판단을 흐리고 결국 부를 무너뜨린다. 나는 평생 그 사실을 눈으로 보았다. 그래서 첫 번째 경고를 이렇게 말하고 싶다. 돈보다 감정으로 결정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돈의 주인이 아니다. 내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였다. 계약을 따내기 위해 매일 아침 은행 문 앞에서 기다렸고 거래처의 눈치를 보며 하루하루 버텼다. 어느 날 한 발주처 직원이 내게 말했다. 이번엔 다른 회사가 조금 더 싸게 제시했습니다. 미안하지만 계약은 그쪽으로 갑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속이 뒤집혔다. 며칠 밤을 새우며 준비한 일이 물거품이 된 것이다. 나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말했다. 그쪽이 얼마나 싸게 제시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당신들도 후회할 겁니다. 그리고 돌아서 나왔다. 그 한마디가 내 첫 번째 사업을 망하게 했다. 그 발주처는 나중에 다시 연락을 해오지 않았다. 나의 말, 나의 감정이 신뢰를 무너뜨린 것이다. 나는 그때 배웠다. 돈은 논리로 움직이지만 인간은 감정으로 망한다. 그 후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으로 결정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분노는 이성을 마비시키고 두려움은 판단을 흐린다. 조급함은 가장 위험한 감정이다. 많은 사람이 돈을 잃는 이유는 나쁜 투자나 불운 때문이 아니다. 마음이 서두르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지금 아니면 늦는다. 이런 생각이 사람을 함정으로 몰아넣는다. 나는 평생 그 함정을 피하기 위해 내 마음을 단련했다. 1970년대 한 대형 건설 프로젝트 입찰 때였다. 수많은 기업이 몰려들었고 모두가 치열하게 경쟁했다. 회의실은 긴장으로 가득했다. 한 임원이 내게 말했다. 회장님, 이번에는 무조건 따내야 합니다. 가격을 더 낮춰야 합니다. 나는 그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했다. 그러나 바로 고개를 저었다. 감정으로 움직이면 망한다. 우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 안에서 싸워야 한다. 결국 우리는 입찰에서 졌다. 직원들은 낙담했다. 하지만 몇 달 뒤 그 프로젝트를 따낸 회사가 파산했다. 무리한 가격, 감정적인 판단의 결과였다. 그때 사람들은 내게 말했다. 회장님, 그때 침착하게 결정하신 게 회사를 살렸습니다. 나는 그때 확신했다. 돈의 싸움은 머리의 싸움이 아니라 마음의 싸움이라는 것을. 나는 사업을 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그중 대부분은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오래 버틴 사람은 많지 않았다. 이유는 간단했다. 그들은 감정의 파도를 다스리지 못했다. 잘 될 때 교만해지고 힘들 때 불안해했다. 교만은 돈을 흩어지게 만들고 불안은 돈을 멈추게 만든다. 나는 늘 내 자신에게 말했다. 기뻐할 때 머리를 차갑게, 두려울 때 가슴을 따뜻하게. 그 균형이 부의 중심이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중동에서 큰 계약을 앞두고 협상 중이었는데 상대방이 나를 의도적으로 자극했다. 한국 회사들은 신용이 없다. 당신들도 결국 도중에 포기할 거다. 통역이 그 말을 옮겨주는 순간 내 얼굴이 붉어졌다. 하지만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들이 후회하지 않게 만들 겁니다. 그 말 한마디에 분위기가 바뀌었다. 협상은 성공했고 계약이 체결됐다. 감정을 억누르고 이성으로 대응한 결과였다. 그날 밤 나는 혼자 호텔 창가에 앉아 중얼거렸다. 감정은 순간의 쾌감이지만 침착함은 평생의 자산이다. 돈 앞에서 감정은 언제나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온다. 손해를 보면 분노가 일고 기회가 보이면 욕심이 생긴다. 그러나 그 순간 이성을 잃으면 돈은 떠난다. 나는 후배들에게 자주 말했다. 돈은 감정을 싫어한다. 계산이 아닌 원칙을 좋아한다. 감정은 인간을 무너뜨리는 가장 값비싼 사치다. 나는 그 사치를 절대 허락하지 않았다. 가난한 사람들은 감정으로 돈을 다루고 부자는 원칙으로 돈을 다룬다. 가난한 사람은 화가 나면 돈을 쓰고 불안하면 돈을 숨긴다. 부자는 화가 나도 계산하고 불안해도 움직인다. 그 차이가 결국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 나는 그걸 내 눈으로 수없이 확인했다. 돈의 법칙은 냉정하다. 감정이 들어오면 돈은 빠져나간다. 나는 그 법칙을 몸으로 배웠다. 사업 초기에 돈을 잃은 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스스로에게 경고했다. 정주영,
돈보다 감정을 앞세우지 마라. 감정은 돈의 적이다.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자 나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싸움은 남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 감정과의 싸움이다. 이 싸움에서 진 사람은 평생 돈의 종이 되고 이긴 사람은 돈의 주인이 된다. 나는 감정을 이겼기에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다. 그러나 감정을 다스린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마음이 안정되면은 이번에는 또 다른 함정이 나타났다. 바로 조급함이었다. 빨리 벌고 싶은 마음, 당장 눈앞의 이익에 흔들리는 유혹, 그것이 두 번째 실수였다. 다음 이야기는 그 조급함이 어떻게 돈의 법칙을 무너뜨리는지에 관한 것이다. 사람들은 돈을 잃을 때마다 이렇게 말한다. 타이밍을 놓쳤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돈을 잃는 진짜 이유는 타이밍이 아니라 조급함이다. 조급함은 판단을 흐리고 방향을 잃게 한다. 그래서 나는 평생 후배들에게 말했다. 돈은 속도를 좋아하지 않는다. 방향을 좋아한다. 그러나 세상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사람들은 늘 빨리 벌고 싶어 했다. 그래서 두 번째 실수는 언제나 똑같았다. 단기 이익에 눈이 멀어 방향을 잃는 것. 나는 젊은 시절부터 이 문제를 수없이 봐왔다. 하루라도 빨리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 한 번의 기회로 인생을 바꾸겠다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 중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 빠르게 번 돈은 빠르게 사라진다. 왜냐하면 방향이 없기 때문이다. 돈은 길 위에서만 흐른다. 길이 없는 곳에 쏟아붓는 돈은 결국 굿이 된다. 나는 그런 늪에 빠진 사람을 수도 없이 봤다. 1960년대 한국 경제가 막 숨을 틔우던 시절이었다. 건설 붐이 일어났고 모든 기업이 앞다투어 사업에 뛰어들었다. 나도 그때 수많은 제안을 받았다. 회장님, 지금 이 기회입니다. 부동산을 사야 합니다. 지금 주식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법니다. 사람들은 조급했다. 그들의 눈에는 방향이 없고 오직 숫자만 있었다. 나는 그들의 말을 듣고 웃으며 말했다. 지금의 기회는 다음의 위기가 된다. 방향이 없는 돈은 바람보다 빠르게 사라진다. 그들은 내 말을 비웃었다. 그러나 몇 년 뒤 그들은 사라졌다. 부동산 버블이 꺼지고 주식시장이 폭락하자 그들의 부는 한순간에 무너졌다. 나는 돈을 버는데 시간을 걸었다. 느려도 확실한 길, 그 길 위에서 돈을 만들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말했다. 정 회장은 시대에 뒤처졌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빨리 가는 것보다 바르게 가는 것이 이긴다. 다리는 하루 만에 세워지지 않는다. 배는 한 달 만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내가 울산 조선소를 세울 때 모든 사람이 말했다. 이건 미친 짓입니다. 돈이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했다. 이건 돈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지금은 손해를 보더라도 언젠가 이 방향이 세상을 바꿀 겁니다. 그 조선소가 완성된 날 나는 바닷바람을 맞으며 생각했다. 조급함은 실패를 부르고 인내는 불을 만든다. 그날의 결단이 현대를 만들었다. 돈은 단기 이익을 쫓는 자를 떠나고 긴 호흡을 가진 자를 따른다. 조급함은 인간의 본능이다. 누구나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 한다. 그러나 부는 기다림의 결과다. 나는 늘 말했다. 부자는 돈을 쫓지 않는다. 돈이 오는 길을 만든다. 그 길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자는 결국 도중에 포기한다. 나는 그 포기한 사람들의 눈빛을 잊을 수 없다. 그들의 눈에는 피로와 후회가 섞여 있었다. 그때 조금만 더 버텼다면, 그러나 인생에 조금만 덜하는 건 없다. 그 한순간의 조급함이 평생의 기회를 빼앗는다. 한 번은 내 부하 직원이 나에게 와서 말했다. 회장님, 지금 이 계약만 따내면은 1년치 이익을 한 번에 올릴 수 있습니다. 나는 묻었다. 이 계약이 우리 방향과 맞나? 그는 잠시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이익은 됩니다. 하지만 회사의 철학과는 조금 다릅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렇다면 하지 말게. 그는 놀라며 물었다. 왜요? 손해입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방향을 잃으면 이익은 독이 된다. 그리고 나는 그 일을 거절했다. 몇 달 후 그 계약을 따낸 회사가 부도났다. 그때 그는 내게 말했다. 회장님, 그때 판단이 옳았습니다. 나는 대답했다. 돈은 빠르게 벌 수 있다. 그러나 신용은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울 수 없다. And our money.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타이밍이 전부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타이밍은 운이다. 방향은 철학이다. 운에 기대는 사람은 늘 흔들리고 철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늘 후자였다. 돈의 세계에서 조급함은 가장 치명적인 독이다. 투자든 사업이든 조급함은 결정을 흐리고 관계를 망치며 결국 원칙을 무너뜨린다. 나는 늘 내 마음속에 속도를 늦추려 했다. 급하게 번 돈은 급하게 떠난다. 그러나 천천히 쌓은 돈은 세대를 남긴다. 나는 그걸 내 삶으로 증명했다. 사람들이 내게 물었다. 회장님, 왜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나는 대답했다. 나는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니다. 신용을 세우기 위해 일하는 것이다. 신용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그것은 수십 년의 일관된 행동이 만든 결과다. 조급함은 눈을 가리고 방향을 잃게 만든다. 방향을 잃은 돈은 불안하다. 불안한 돈은 배신한다. 그래서 나는 늘 말했다. 돈은 방향의 언어를 쓴다. 그 언어를 모르면 돈은 떠난다. 나는 이제 후배들에게 단호히 말한다. 빨리 가지 마라. 길을 만들어라. 그 길 위에서 흘러가는 돈만이 당신의 것이 된다. 그 길이 없으면 돈은 스쳐 지나간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빠르게 성공한 사람은 많지만 오래 성공한 사람은 드물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덧붙인다. 돈의 속도는 당신의 욕심이 정하고 돈의 방향은 당신의 철학이 정한다. 조급함으로 움직인 돈은 욕심의 결과이지만 방향으로 움직인 돈은 철학의 결과다. 그러나 돈을 벌고 방향을 세운다고 해도 또 다른 함정이 있다. 바로 돈이 사람 위로 올라설 때다. 그것이 세 번째 실수였다. 다음은 그 이야기다. 돈이 도구가 아니라 주인이 되는 순간 인간은 어떻게 무너지는가에 대해 말하겠다. 돈은 인간에게 묘한 마력을 준다. 그것이 조금이라도 손에 쥐어지는 순간 사람의 눈빛이 달라진다. 겸손했던 사람이 교만해지고 함께 일하던 사람이 계산을 시작한다. 나는 평생 그 변화를 수없이 보았다. 돈은 본래 도구다. 그러나 어느 순간 사람들은 그 도구를 신처럼 섬긴다. 그렇게 되면 돈은 주인이 되고 사람은 종이 된다. 나는 그걸 세 번째 실수라 부른다. 돈을 도구가 아닌 주인으로 만드는 것. 젊은 시절 나는 직접 손으로 일을 했다. 시멘트를 나르고 벽돌을 쌓고 흙먼지를 뒤집어 쓰며 하루를 보냈다. 그때의 나는 돈을 도구로 여겼다. 먹고 살기 위한 수단, 꿈을 이루기 위한 연료였다. 그러나 회사가 커지고 돈이 내 손에 쌓이기 시작하자 주변의 공기가 달라졌다. 회장님, 이제 직접 나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는 사람을 시키면 됩니다. 그 말은 달콤했지만 위험했다. 그 순간부터 돈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나는 스스로에게 경고했다. 정주영, 돈을 위해 움직이지 마라. 돈이 네 인생의 주인이 되는 순간 너는 이미 패배자다. 한 번은 회의실에서 젊은 간부 한 명이 내게 말했다. 회장님, 이 프로젝트는 수익성이 좋지 않습니다. 철수하는 게 맞습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럼 그 일로 몇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지? 그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대답했다. 약 500명 정도입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우리는 그 프로젝트를 계속한다. 그는 놀라며 물었다. 하지만 회사가 손해를 봅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돈이 회사를 지키는 게 아니다. 사람이 회사를 지키는 거다. 결국 그 프로젝트는 몇 년 뒤 큰 수익을 남겼다. 돈이 아닌 사람을 택한 결정이 돈을 불러왔다. 그때 나는 확신했다. 돈은 인간의 철학을 시험한다. 돈이 주인이 된 회사는 오래가지 못한다. 회계는 완벽하지만 현장은 병든다. 숫자는 남지만 사람의 신뢰는 사라진다. 나는 실제로 그런 회사를 많이 보았다. 그들은 이익을 위해 약속을 어기고 효율을 위해 사람을 버렸다. 처음엔 빠르게 성장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무너졌다. 이유는 단순했다. 돈은 이익보다 신뢰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돈이 사람 위로 올라선 순간 돈은 떠난다. 나는 IMF 시절 그 진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경제가 흔들리고 모두가 돈을 움켜쥐던 때였다. 많은 기업이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잘랐다. 그러나 나는 그럴 수 없었다. 사람을 버리면 돈도 우리를 버린다. 그 말에 주변은 모두 반대했다. 회장님, 이성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지금은 돈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나는 대답했다. 지금은 돈이 아니라 사람을 지켜야 할 때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한 번 떠나면 돌아오지 않는다. 그 결정을 내린 뒤 몇 달은 고통스러웠다. 그러나
IMF가 지나고 나자 남은 사람들은 회사를 다시 일으켰다.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한 그 선택이 회사를 살렸다. 나는 자주 말했다. 돈은 사람을 거울처럼 비춘다. 돈이 탐욕스러워 보인다면 그건 당신의 마음이 탐욕스럽기 때문이다. 돈은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니다. 다만 그 주인의 마음을 따라 움직인다. 내가 진심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려 하면 돈은 나를 도왔다. 그러나 욕심으로 움직이면 언제나 나를 벌했다. 그래서 나는 평생 돈에게 지배당하지 않으려 싸웠다. 어느 날 한 젊은 사업가가 내게 찾아와 물었다. 회장님, 돈이 많아질수록 왜 마음이 불안해질까요?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 돈이 당신의 주인인가? 당신의 도구인가?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말했다. 도구는 당신을 돕지만 주인은 당신을 부린다. 돈이 주인이 되면 당신의 자유는 끝난다. 그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날 이후 그는 회사의 방식을 바꾸었다고 했다. 돈은 인간의 철학을 시험하는 무정한 심판자다. 겉으로는 유혹처럼 다가오지만 속으로는 주인을 가린다. 나는 늘 그 시험 앞에서 나 자신을 경계했다. 회사를 세우고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리며 살았지만 단 한 번도 돈을 나의 목적이라 생각한 적이 없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결과였다. 목적이 된 순간 인간은 길을 잃는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한 해외 투자자가 내게 제안을 했다. 정 회장, 당신의 회사를 인수하고 싶습니다. 엄청난 자금을 투자하겠습니다. 금액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러나 나는 그 자리에서 거절했다. 그는 놀라며 물었다. 왜 거절하십니까? 이건 당신 회사의 미래를 바꾸는 기회입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미래를 바꾸는 건 돈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나는 이미 방향을 세웠소. 그 제안을 거절한 것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자부심 중 하나였다. 돈을 선택하지 않은 그 결정이 나의 신념을 지켜줬다. 돈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은 결국 돈의 노예가 된다. 그들은 더 많이 벌수록 불안해진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늘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돈을 도구로 쓰는 사람은 평온하다. 그는 돈이 떠나도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자신이 돈보다 크기 때문이다. 나는 그 차이를 평생 느끼며 살았다. 돈은 인간의 크기를 시험하는 잣대다. 돈이 많다고 해서 크지 않다. 돈보다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부자다. 나는 세월이 흐를수록 돈을 점점 더 멀리서 바라보았다. 가까이 있을 때는 그 빛에 눈이 멀지만 멀리서 보면 흐름이 보인다. 돈은 결국 흘러야 한다. 그것이 도구로서의 본질이다. 멈춘 돈은 욕심이고 흐르는 돈은 철학이다. 나는 그 철학으로 회사를 키웠다. 돈을 목적이 아닌 도구로 두면 돈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그러나 세상은 늘 시험을 던진다. 위기가 닥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움켜쥔다. 두려움이 이성을 덮는다. 그리고 그 순간 돈은 더 빨리 떠난다. 그것이 네 번째 실수다. 다음은 그 이야기를 하겠다. 위기 앞에서 돈을 움켜쥔 사람과 흘려보낸 사람의 차이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위기가 닥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움켜진다. 손에 쥔 돈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 안간힘을 쓴다. 하지만 나는 평생 그 반대였다. 위기일수록 돈을 돌렸다. 그것이 내 인생의 원칙이었다. 나는 수많은 위기를 지나오며 배웠다. 돈은 움켜쥐는 자를 떠나고 흐르게 하는 자에게 돌아온다. 위기 때 움켜진 돈은 불안의 상징이었고 위기 속에서도 흘려보낸 돈은 신뢰의 씨앗이었다. 그 차이가 기업을 살리고 죽였다. 1973년 전 세계를 뒤흔든 석유 파동이 일어났다. 석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원가가 폭등했고 한국 경제는 휘청거렸다. 그때 나도 흔들렸다. 공장 가동률은 떨어지고 은행 이자는 치솟았다. 모두가 버티기 위해 지갑을 닫았다. 현금 보유가 생명입니다. 은행장도 정부 관료도 내게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돈은 돌려야 삽니다. 지금은 움켜 때가 아니라 신용을 흘릴 때입니다. 직원들은 불안해했다. 회장님, 이러다 현금이 바닥납니다. 나는 단호히 말했다. 돈이 떨어지는 게 두렵지 않다. 신뢰가 떨어지는 게 두렵다. 그때 나는 대규모 하도급 업체에 모든 대금을 제때 지급했다. 다른 기업들이 지급을 미루거나 절반만 지불할 때였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우리 모두가 어렵다. 하지만 지금 내가 너희를 믿지 않으면 내일 나를 믿을 사람은 없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
그 결정은 미친 짓처럼 보였다. 그러나 몇 달 뒤 시장이 안정되자 그 하도급 업체들이 다시 나를 찾아왔다. 회장님, 덕분에 버텼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 현대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 약속이 몇 년 뒤 조선소 프로젝트로 이어졌다. 위기 속에서 흘린 돈이 결국 회사를 살린 것이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돈은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신뢰의 순환이다. 위기일수록 신용이 돈보다 귀하다. 사람들은 위기 속에서 돈을 움켜쥐지만 나는 그 순간을 기회로 만들었다. 왜냐하면 돈이 돌 때 신뢰가 자라고 신뢰가 자랄 때 돈이 돌아오기 때문이다. 돈은 물과 같다. 가두면 썩고 흘리면 맑아진다. IMF 시절에도 상황은 비슷했다. 나라 전체가 흔들렸다. 은행이 문을 닫고 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졌다. 그때 내 주변에서도 똑같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이제는 버텨야 합니다. 현금을 쌓아야 합니다. 나는 그 말에 고개를 저었다. 돈은 돌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도 숨을 쉰다. 그래서 나는 위기 속에서도 인재를 해고하지 않았다. 공장 가동도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그때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했다. 모두가 미쳤다고 했다. 지금이 그런 때가 아닙니다. 아무도 투자하지 않습니다. 나는 대답했다. 모두가 움켜섬 때 나는 흘려보낼 거다. 그래야 다음에 돈이 나에게 돌아온다. 그 결단은 두려웠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결과가 증명했다. 위기가 지나고 시장이 다시 회복되자 사람들은 가장 먼저 현대를 찾았다. 왜냐하면 위기 속에서도 신뢰를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평생 그 신뢰 하나로 회사를 세웠다. 돈을 쌓는 기업은 무너졌고 신뢰를 쌓는 기업은 살아남았다. 나는 위기를 이렇게 정의했다. 위기는 돈의 성격을 드러내는 시간이다. 평소에는 돈이 충성스러워 보이지만 위기 때는 진짜 주인을 고른다. 돈을 움켜쥐는 사람은 두려움의 노예가 되고 돈을 돌리는 사람은 신뢰의 주인이 된다. 나는 후자를 택했다. 두렵더라도 흘려보냈다. 그게 내 방식이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외국의 한 바이어가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현금 흐름이 막혔다. 직원들이 말했다. 회장님, 당분간은 우리도 하도급 대금을 늦춰야 합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우리가 그들과 다를 게 뭐가 있나? 신용을 잃으면 돈을 벌 이유가 없다. 그날 나는 모든 지급을 예정대로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그 결정을 내린 뒤 나 자신도 두려웠다. 그러나 몇 주 후 그 바이어가 돌연 입금을 했다. 그는 말했다. 정 회장은 신용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먼저 지불했다. 돈은 언제나 신용을 향해 흐른다. 돈을 움켜주는 사람의 눈에는 두려움이 있고 돈을 흘려보내는 사람의 눈에는 믿음이 있다. 나는 믿음을 택했다. 위기 때 움켜쥔 돈은 결국 자신을 가둔다. 그러나 흘린 돈은 세상을 움직인다. 그 흐름이 결국 내게 돌아왔다. 사람들은 위기를 두려워한다. 그러나 나는 위기를 시험의 시간으로 여겼다. 위기 속에서 진짜 돈의 법칙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돈은 안전한 곳을 싫어한다. 움직임 속에서 의미를 찾는다. 그래서 나는 늘 말했다. 위기일수록 돈을 움직여라. 멈춘 돈은 생명이 없다. 나는 젊은이들에게도 늘 강조했다. 돈을 쌓지 말고 돌려라. 쌓인 돈은 불안의 벽을 세우고 흐르는 돈은 기회의 문을 연다. 위기 속에서 움켜쥐면 작은 안정은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큰 기회는 잃는다. 나도 초기에 그 함정에 빠질 뻔했다. 그러나 경험이 내게 가르쳐줬다. 위기 때 흘려보낸 돈은 결국 자산이 된다. 세상은 돈을 계산으로 보지만 나는 흐름으로 봤다. 돈은 강물과 같다. 막으면 잠시 고여도 언젠가는 터져나간다. 그러나 흐르게 하면 그 강물은 나를 이끈다. 나는 그 강물 위에 배를 띄웠고 그 배의 이름이 현대였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돈은 흐를 때만 의미가 있다. 멈추는 순간 그것은 종이일 뿐이다. 흐름 속에서 신뢰를 만들고 신뢰 속에서 부를 만든다. 그것이 진짜 돈의 법칙이었다. 하지만 세상에는 돈을 흘림에도 불행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많이 벌었지만 감사를 잃었다. 그들의 마음은 늘 공허했고 그들의 부는 언제나 불안했다. 돈을 흘려도 마음이 막혀 있으면 행복은 흐르지 않는다. 그것이 5번째 실수였다. 다음은 그 이야기다. 감사 없는 부는 왜 오래가지 못하는가? 나는 평생 동안 수많은 부자를 봤다.
그러나 그 중에서 진짜 행복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돈은 많았지만 얼굴에는 평안이 없었다. 그들은 늘 말했다. 이 정도면 충분한데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합니다. 나는 그때마다 이렇게 대답했다. 감사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돈을 벌면서 가장 먼저 잃는 것이 감사다. 가난할 때는 작은 밥상에도 고마워했지만 부자가 되면 그 고마움이 사라진다. 그리고 그때부터 돈은 마음을 떠난다. 이것이 5번째 실수였다. 감사 없는 분은 오래가지 않는다. 감사는 돈의 뿌리다. 뿌리가 마르면 나무가 시드는 것처럼 감사가 사라진 분은 반드시 무너진다. 나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한창 사업이 커질 때였다.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돈, 계약, 땅, 공장, 그리고 사람, 모든 게 나를 중심으로 돌아갔다. 나는 그 중심에 서 있다는 착각에 빠졌다. 내가 이룬 것이다. 그러나 그 생각이 바로 함정이었다. 어느 날 밤 퇴근하던 길에 한 현장 직공이 나를 붙잡았다. 회장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말에 나는 잠시 멈췄다. 그래, 이 사람도 하루 종일 나처럼 싸웠겠지. 그 순간 깨달았다. 내가 번 돈은 내 힘만이 아니라 수천 명의 땀과 희생이 모인 결과였다. 그날 이후 나는 내 마음속에서 감사라는 2글자를 다시 꺼내 들었다. 감사는 돈의 방향을 바꾼다. 돈을 쌓는 사람은 불안하지만 돈을 나누는 사람은 평안하다. 나는 늘 말했다. 돈은 나누어야 산다. 나누지 않는 돈은 언젠가 자신을 삼킨다. 실제로 나는 여러 차례 그것을 보았다. 한 사업가가 나를 찾아와 자문을 구했다. 회장님, 돈은 잘 버는데 이상하게 더 외로워집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 돈으로 누구를 살렸습니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말했다. 돈은 흐를 때 의미가 있고 누군가를 살릴 때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돈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돈을 움직이는 철학이다. 감사하는 사람은 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돈이 떠나도 남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 남는 것이 신뢰이고 인생의 품격이다. 반대로 감사가 없는 사람은 돈이 많을수록 불안하다. 잃을까 봐 두렵기 때문이다. 나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를 이렇게 정의했다. 가난한 사람은 없는 것을 세고 부자는 남은 것을 센다. 감사하는 사람은 남은 것을 보고 불평하는 사람은 부족한 것을 본다. 그 시선의 차이가 인생의 불을 가른다. 내가 현대를 세우고 가장 바빴던 시절 하루는 공장 직원들이 내게 말했다. 회장님, 이번 달은 흑자입니다. 그 말에 나는 웃으며 말했다. 좋다. 그럼 회식을 하자. 직원들은 놀랐다. 회장님, 지금은 아껴야 할 때 아닙니까? 나는 대답했다. 아껴서 번 돈은 숫자에 불과하다. 함께 웃으며 번 돈이 진짜 자산이다. 그날 밤 나는 직원들과 같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다. 그들이 숟가락을 들며 웃을 때 나는 느꼈다. 이것이 진짜 부다.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기쁨. 그것이 돈의 이유였다. 나는 가끔 생각했다. 왜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나서 외로워지는가? 그 이유는 간단하다. 그들은 감사를 잊고 비교를 시작하기 때문이다. 감사는 나를 중심에 두지만 비교는 남을 중심에 둔다. 비교는 끝이 없다. 오늘은 이긴 것 같지만 내일은 또 진다. 그렇게 영원히 쫓기게 된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멈춘다. 멈춰서 자신이 가진 것을 본다. 그 순간 평안이 생긴다. 평안이 생기면 돈이 머문다. 돈은 평안한 사람 곁을 좋아한다. 불안한 사람을 떠난다. 나는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더 감사하는 습관을 늘렸다. 출근길에 마주치는 경비 아저씨에게, 공장 현장에서 땀 흘리는 젊은 직원에게, 나를 도와주는 기사에게, 그들에게 고맙습니다 한마디를 건네는 게 내 하루의 시작이었다. 돈이 나를 만든 게 아니라 그들이 나를 만든 것이었다. 감사는 겸손의 다른 이름이었다. 내가 한참 바쁘던 시절 어느 기자가 내게 물었다. 회장님,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은 무엇입니까? 나는 잠시 생각한 뒤 이렇게 대답했다. 감사를 배운 것입니다. 기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감사가 성공입니까? 나는 말했다. 감사가 없으면 성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부자는 결국 자신이 가진 것을 지키지 못합니다. 나는 후배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했다. 돈은 감사를 먹고 자란다. 감사하지 않으면 돈이 시든다. 실제로 나도 그 시듬을 경험한 적이 있다.
사업이 한창 잘 될 때 나는 하루하루 숫자에만 매달렸다. 감사 대신 계산이 내 머리를 지배했다. 그때 이상하게도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거래가 어긋나고 신뢰가 흔들렸다. 나는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다. 감사가 사라지면 운도 떠난다. 그날부터 나는 다시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하루를 마치며 이렇게 적었다. 오늘 내가 감사할 일은 무엇인가? 그 습관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감사는 돈의 방향을 다시 돌려놓는다. 잃는 순간에도 감사하면 그 이름이 배움이 된다. 나는 실패를 겪을 때마다 감사했다. 이 실패로 또 하나 배웠다. 그렇게 말하며 버텼다. 그 감사가 결국 나를 다시 성공으로 이끌었다. 사람들은 말했다. 정 회장은 운이 좋았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그것은 운이 아니라 감사였다. 감사는 결국 행운을 부른다. 부의 본질은 돈이 아니다. 태도다. 그리고 그 태도의 중심에 감사가 있다. 나는 평생 이 원칙을 잊지 않으려 노력했다. 돈은 숫자지만 감사는 생명이다. 감사 없는 돈은 죽은 돈이다. 그러나 감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돈의 본질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그것을 다루는 법을 알아야 했다. 돈이 머무는 법칙, 돈이 도는 구조, 돈이 지켜주는 신뢰의 토대, 그것이 진짜 돈의 질서였다. 다음은 그 이야기를 하겠다. 돈의 법칙 첫 번째, 돈은 신용 위에 선다. 돈은 숫자가 아니다. 신용이다. 나는 평생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한다. 현금이 왕이다. 그러나 나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진짜 왕은 신용이다. 돈은 순간의 힘이지만 신용은 세월의 힘이다. 돈은 빌릴 수 있지만 신용은 빌릴 수 없다. 그것은 오직 시간과 행동으로만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단 한 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는데 평생이 걸린다. 내가 사업을 시작하던 초창기 자금이 늘 부족했다.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가면 냉랭한 공기가 흐르고 직원들은 늘 같은 말로 내게 대했다. 회장님, 담보가 없으면 대출은 어렵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내 담보는 사람의 신뢰요. 그들은 웃었다. 그러나 몇 년 후 그들은 나를 먼저 찾았다. 정 회장, 신용이 있으시니 이번에도 부탁드립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돈은 종이에 적히지만 신용은 마음에 새겨진다. 신용은 약속의 무게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많을수록 신용은 강해진다. 나는 그 단순한 원리를 결코 잊지 않았다. 한 번은 공사 도중 태풍이 몰아쳐 자재가 망가졌을 때였다. 하청업체가 나에게 와서 말했다. 회장님, 이건 천재지변입니다. 계약서상 책임이 없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우리는 약속을 지킵니다. 그리고 모든 손해를 보상했다. 그 일로 당장은 손해를 봤지만 그 하청업체는 평생 내 곁을 떠나지 않았다. 신용은 돈보다 느리게 쌓이지만 한 번 쌓이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늘 내 직원들에게 말했다. 돈을 잃으면 다시 벌 수 있다. 그러나 신용을 잃으면 아무것도 못 벌게 된다. 신용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의 모든 거래는 그것 위에 서 있다. 나는 그것을 보이지 않는 자산이라 불렀다. 눈앞의 수익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용을 쌓는 것이 훨씬 값졌다. 1970년대 중동 진출 당시 나는 그 원칙을 몸으로 증명했다. 사우디의 사막 한가운데에서 도로 공사를 할 때였다. 현장은 험했고 기온은 50도를 넘었다. 그러나 우리는 계약한 날짜를 단 하루도 어기지 않았다. 현지 관리자가 내게 말했다. 정 회장, 이 환경에서 일정 지키는 건 불가능합니다. 나는 대답했다. 불가능을 약속하는 것이 현대의 신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내 약속을 지켰다. 그 한 번의 신용이 수십 개의 새로운 계약을 불러왔다. 사람들은 말했다. 정 회장은 일을 잘한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일이 아니라 신용이 나를 키운 것이다. 신용은 단지 거래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인생의 태도다. 남과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스스로와의 약속도 지킨다. 나는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물었다. 오늘 나는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가? 그것이 내 신용을 지키는 방법이었다. 신용은 외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시작된다. 나는 한 번도 빚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돈을 빌릴 때 두려운 건 빚이 아니라 신용을 잃는 것이다. 신용이 있으면 빚은 무기가 된다. 그러나 신용이 없으면 독이 된다. 나는 젊은 시절 은행장에게 직접 찾아가 이렇게 말했다. 나는 돈을 갚을 수 있는 힘보다 신용을 지킬 수 있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었다.
내 인생의 선언이었다. 신용은 돈보다 훨씬 강한 에너지다. 돈은 사람을 따라가지만 신용은 사람을 끌어당긴다. 신용이 있는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기회가 온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위기일수록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기 때문이다. 나는 그것을 수없이 경험했다. IMF 때 모두가 나를 떠날 줄 알았다. 그러나 정작 그때 나를 도운 것은 과거에 한 번 신용을 지켜준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말했다. 회장님, 과거에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회장님을 지킵니다. 그때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돈은 사라졌지만 신용은 남았다. 그리고 그 신용이 돈을 다시 불러왔다. 나는 지금도 후배들에게 말한다. 신용은 이자를 남기지 않는다. 그러나 평생의 수익을 남긴다. 신용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이다. 나는 신용을 세우기 위해 3가지 원칙을 지켰다. 첫째, 약속은 무조건 지킨다. 둘째,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한다. 셋째, 이익보다 관계를 우선한다. 이 3가지를 지키면 돈은 자연히 따라왔다. 신용은 마치 그늘과 같다. 빛이 있으면 저절로 따라오지만 억지로 붙잡을 수는 없다. 돈의 법칙 첫 번째는 명확하다. 돈은 신용 위에 선다. 신용이 무너지면 돈의 탑도 무너진다. 그러나 신용이 단단하면 돈은 반드시 돌아온다. 나는 평생 이 믿음으로 버텼다. 한 번은 한 해외 바이어가 내게 말했다. 정 회장, 왜 그렇게 약속을 중시합니까? 이익이 더 중요한 세상 아닙니까? 나는 대답했다. 이익은 숫자다. 신용은 이름이다. 숫자는 바뀔 수 있지만 이름은 평생 간다. 그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다. 몇 달 뒤 그는 나에게 전혀 다른 제안을 했다. 우리는 당신의 이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용의 힘이었다. 신용은 눈에 보이지 않는 통화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강한 화폐다. 돈은 시장에서 통하지만 신용은 인생 전체에서 통한다. 그래서 나는 신용을 가장 큰 자산으로 여겼다. 그 신용 하나로 회사를 세우고 나라를 세웠다. 그러나 신용에도 또 하나의 조건이 있다. 돈이 머무는 길이 있어야 한다. 신용이 아무리 단단해도 돈이 돌지 않으면 생명이 끊긴다. 그래서 나는 늘 말했다. 돈은 흐르는 자를 따른다. 다음은 그 이야기를 하겠다. 돈이 멈춘 사람과 흐르는 사람의 차이. 그것이 2번째 법칙이다. 돈은 생명과 같다. 멈추면 썩고 흐르면 살아난다. 나는 평생 그 진리를 믿고 살았다. 사람들은 돈을 쌓으려 하지만 나는 흘리려 했다. 그것이 바로 돈의 법칙 2번째였다. 돈은 흐르는 자를 따른다. 이 단순한 문장 속에 부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다. 돈은 고인물을 싫어한다. 늘 움직이고 순환하고 새로운 곳을 향해 흘러야 한다. 멈춘 돈은 두려움을 낳고 흐르는 돈은 신뢰를 낳는다. 나는 그 흐름의 의미를 사업의 모든 순간에서 배웠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돈을 모으지 않았다. 번 돈은 늘 다시 일에 쏟았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다. 회장님, 이제 좀 쉬셔도 됩니다.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돈은 멈추면 썩는다. 나는 돈을 일하게 만든다. 그래서 나는 번 돈으로 다시 공장을 세우고 새로운 길을 닦았다. 그것이 조선소였고 고속도로였고 건설 현장이었다. 남들은 위험하다고 했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돈이 움직이는 곳에 생명이 있다. 1970년대 울산 앞바다를 처음 바라보던 그날을 나는 잊지 못한다. 바람은 거칠었고 파도는 높았다. 사람들은 모두 반대했다. 회장님, 저 바다 위에 조선소를 짓는 건 미친 짓입니다. 돈이 바다에 빠질 겁니다. 그러나 나는 말했다. 그래도 흘려보내야 한다. 돈이 멈추면 우리의 미래도 멈춘다. 그리고 나는 전 재산을 걸었다. 처음 몇 년은 고통스러웠다. 공장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수익이 없었고 빚은 늘어갔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돈을 계속 돌렸다. 그 흐름 속에서 기술이 자라고 인재가 자랐다. 그리고 어느 날 첫 번째 배가 바다로 나가는 순간 나는 눈물을 흘렸다. 흘린 돈이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그날 나는 배가 아니라 철학을 띄운 것이었다. 돈은 믿음의 강물이다. 흘려보낼 때는 두렵지만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 그것은 단순한 자선이나 모험이 아니다. 인간에 대한 신뢰, 세상에 대한 믿음이다. 나는 항상 이렇게 말했다.
돈은 순환의 법칙으로 움직인다. 돌려야 돈이 돈답게 산다. 많은 이들이 내게 물었다. 회장님, 그렇게 돌리다 망하면 어떡합니까? 나는 대답했다. 흐르다 사라지는 건 부끄럽지 않다. 그러나 멈춰서 썩는 건 부끄럽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한 거래처가 어려움에 빠져 자금이 막혔다. 주변 사람들은 내게 조언했다. 회장님, 이번엔 그냥 끊으십시오. 저 회사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손을 잡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가 함께 일하던 회사다. 한 번 더 밀어주자. 그리고 그들에게 추가 자금을 지원했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다. 그러나 2년 뒤 그 회사는 기적처럼 회복했다. 그들은 나를 찾아와 눈물로 말했다. 회장님, 그때 손을 놓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돈을 흘린다는 건 단지 거래가 아니라 인간을 살리는 일이다. 흐르는 돈은 신뢰를 만든다. 움켜진 돈은 불안을 만든다. 나는 돈을 쥐지 않고 흘려보냈다. 그 결과 돈은 다시 내게 돌아왔다. 사람들은 그것을 운이라고 불렀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것은 순환의 법칙이었다. 돈은 흐르는 곳을 기억한다. 언젠가 반드시 그 길로 돌아온다. 나는 돈을 쌓지 않았다. 돈은 쌓을수록 냄새가 난다. 흙냄새가 아니라 욕심의 냄새다. 사람들은 그 냄새를 맡고 떠난다. 반대로 돈이 흐르는 곳에는 생명의 냄새가 난다. 일꾼들이 웃고 거래처가 살아나고 사회가 움직인다. 나는 그 흐름의 중심에서 늘 이렇게 생각했다. 돈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도구다. 흘러야 의미가 있다. 내가 말하는 흐른다는 단순히 기부나 투자가 아니다. 그것은 마음의 흐름이다. 베풀 때는 계산하지 않고 도울 때는 이유를 찾지 않는다. 돈이 나를 위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 흘러가게 하는 것. 그게 진짜 흐름이다. 나는 그렇게 돈을 썼고 그렇게 돈을 벌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내게 물었다. 회장님, 돈을 쌓는 게 나쁜 겁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쌓는 건 나쁘지 않다. 하지만 쌓은 이유가 문제다. 두려워서 쌓으면 썩고 꿈을 위해 쌓으면 씨앗이 된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나는 덧붙였다. 돈은 흘릴 때만 의미가 있다. 강물이 흘러야 강이고 멈추면 웅덩이다. 흐르는 돈은 결국 다시 나를 향해 돌아온다. 그것이 인생의 순환이자 돈의 순환이다. 사람들은 말한다. 세상은 냉정하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세상은 계산적이지만 돈은 감정적이다. 돈은 인간의 태도를 기억한다. 움켜쥔 자를 떠나고 흘려보낸 자에게 머문다. 나는 평생 그 사실을 확인하며 살았다. 나이가 들어 회사를 후배들에게 맡길 때 나는 이렇게 말했다. 돈을 흘려라. 흘려야 돈이 돌아온다. 그 흐름이 끊기는 순간 기업도 멈춘다. 그 말은 단순한 경영 철학이 아니라 인생의 결론이었다. 돈의 흐름은 곧 인생의 흐름이다. 멈춘 돈은 인간의 욕심을 상징하고 흐르는 돈은 인간의 신뢰를 상징한다. 나는 평생 그 흐름을 믿었다. 돈의 법칙 두 번째는 결국 이런 뜻이다. 돈은 흐르는 자를 따른다. 흘리는 사람은 늘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세월이 지나면 가장 많은 것을 얻는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흘리는 동안 그는 신용, 관계, 신뢰 세 가지를 얻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부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남은 과제가 있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싸움이었다. 감정, 조급함, 욕심, 두려움, 이 모든 걸 이겨내도 마지막 시험이 남는다. 바로 법칙은 간단하지만 인간은 복잡하다는 진리다. 다음은 그 마지막 이야기다. 내가 평생을 걸쳐 깨달은 돈의 철학,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 대한 경고다. 돈의 법칙은 간단하다. 그러나 인간은 복잡하다. 평생 돈을 다뤄본 나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안다. 사람들은 말한다. 부자가 되는 법은 알고 있다. 하지만 아는 것과 지키는 것은 다르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다. 두려움 앞에서 원칙을 잊고 욕심 앞에서 이성을 잃는다. 돈의 법칙은 단순하지만 인간의 마음이 그것을 복잡하게 만든다. 그래서 나는 평생 싸웠다. 돈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 마음과의 싸움이었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돈을 쫓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세상은 늘 나를 시험했다. 위기가 오면 사람들은 약속을 깨고 여유가 생기면 오만해진다. 그 모든 순간마다 나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주영, 너는 지금 돈의 주인이냐? 아니면 종이냐? 그 질문이 나를 지켜줬다. 돈은 나를 수없이 유혹했다.
더 많은 땅, 더 큰 사업, 더 빠른 성공. 그러나 나는 단호히 말했다. 돈은 내 발밑에 있어야 한다. 내 머리 위에 올라서는 순간 나는 끝이다. 나는 평생 돈의 주인으로 사는 법을 배우기 위해 살았다. 그것은 거창한 철학이 아니었다. 단지 매일의 행동이었다. 약속을 지키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두려움 속에서도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내 철학이었고 내 신앙이었다. 나는 돈을 믿지 않았다. 나는 사람을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결국 돈을 불렀다. 사람들은 종종 나에게 물었다. 회장님, 성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나는 늘 같은 대답을 했다. 비결은 없다. 원칙만 있을 뿐이다. 원칙은 단순하다. 감정보다 이성, 속도보다 방향, 돈보다 사람, 움켜쪽보다 순환,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신용과 감사. 이 5가지를 지키면 돈은 반드시 돌아온다. 그러나 인간은 그 단순함을 지키지 못한다. 왜냐하면 마음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나는 평생 수많은 부자들을 봤다. 그들은 모두 돈을 벌었지만 끝까지 지킨 사람은 드물었다. 이유는 간단하다. 돈은 인간의 거울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흔들리면 돈도 흔들린다. 신용이 무너지면 돈도 무너진다. 감사가 사라지면 돈도 떠난다. 그래서 나는 늘 내 자신에게 말했다. 돈을 다스리려면 먼저 마음을 다스려라. 나에게 돈은 세상을 바꾸는 도구였다. 그러나 도구는 목적이 될 수 없다. 나는 늘 말했다. 돈으로 세상을 움직이지 말고 신념으로 세상을 움직여라. 돈은 따라오는 것이다. 주인이 아니라 결과다. 돈을 목적에 두는 순간 인간은 돈의 노예가 된다. 나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래서 늘 두려웠다. 돈이 아니라 돈에 지배당하는 나 자신이 두려웠다. 어느 날 밤 늦게까지 회의를 마치고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창밖에는 빗소리가 들리고 책상 위에는 서류가 쌓여 있었다. 나는 펜을 내려놓고 한참을 생각했다. 이 많은 돈이 결국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나? 그때 깨달았다. 돈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았다. 다만 내가 돈을 통해 사람을 돕고 세상을 바꾸었기에 행복했던 것이다. 돈이 아니라 의미가 나를 살렸다. 나는 늘 말했다. 돈은 목적이 되면 독이고 수단이 되면 약이다. 많은 이들이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실제로 그것을 실천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더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의 본질은 더가 아니라 지속이다. 지속하려면 욕심을 이겨야 한다. 나는 그 싸움을 평생 했다. 돈의 법칙은 수학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학이다. 돈은 인간의 성실을 보고 신용을 듣고 태도를 따른다. 그래서 나는 늘 말했다. 돈은 머리로 벌지 않는다. 마음으로 번다. 계산이 아니라. 믿음, 욕심이 아니라 감사, 조급함이 아니라 기다림. 그것이 돈이 머무는 마음의 조건이다. 나는 세상에 남기고 싶은 한 문장이 있다. 돈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다. 누구나 돈 버는 법은 배운다. 그러나 돈을 지키는 법을 배우는 사람은 드물다. 왜냐하면 그건 기술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태도는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다. 삶에서, 실수에서, 인간관계에서 배운다. 나는 그 길을 걸었다. 수많은 실패를 통해 배웠다. 돈은 절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 우리가 돈을 배신할 뿐이다. 약속을 어기고 신용을 무시하고 감사 대신 불평을 하며 우리는 돈의 길을 잃는다. 그러나 다시 돌아가는 길은 언제나 있다. 그것은 바로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원칙을 잊지 않으려 했다. 정직하게 벌고 성실히 쓰고 감사하며 흘려라. 그것이 내가 남긴 유언이다. 내가 후배들에게 자주 했던 말이 있다. 돈은 움직이지 않는다. 인간이 움직인다. 그리고 그 움직임에 따라 돈이 반응한다. 세상은 언제나 바뀌지만 돈의 법칙은 바뀌지 않는다. 감정이 이성을 지배하면 가난이 오고 신용이 무너지면 기회가 떠나며 감사가 사라지면 부는 의미를 잃는다. 결국 돈은 인간의 마음에 달려있다. 이제 나는 내 인생을 돌아본다. 가난에서 시작해 부를 얻었고 수많은 위기를 넘었다. 그러나 가장 큰 전투는 언제나 내 안에서 벌어졌다. 두려움과 싸우고 욕심과 싸우고 조급함과 싸우며 나는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깨달았다. 돈의 법칙은 단순하지만 그것을 지키는 인간은 위대해야 한다.
나는 이제 젊은 세대에게 말하고 싶다. 돈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나 존중하라. 돈은 거울이다. 네 마음이 맑으면 돈도 맑고 네 마음이 흐리면 돈도 흐린다. 돈의 흐름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네 마음의 흐름을 다스려라. 그러면 돈은 스스로 제자리를 찾는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돈은 배운 자의 것이 아니라 지킨 자의 것이다. 계산보다 태도, 속도보다 방향, 욕심보다 신뢰, 그것이 돈을 다스리는 자의 길이다. 그리고 나는 평생 그 길을 걸었다. 이제 나는 내 말을 마친다. 나는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웠다. 돈은 인간을 시험한다. 그러나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만이 진짜 부자가 된다. 세상은 여전히 돈을 떴지만 나는 말한다. 돈을 떴지 마라. 원칙을 쫓아라. 그러면 돈이 너를 쫓는다. 이것이 내 마지막 경고이자 평생의 철학이다. 돈의 법칙은 간단하다. 그러나 인간이 복잡할 뿐이다.